자, 그럼 계속해서 107페이지 있죠? 107페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 내용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행정학의 접근 방법, 접근 과정,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집중을 해서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10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희 그 도표로 나와 있죠. 행정학 2의 챕터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중요도가 다 어때요? 굉장히 막 S급부터 A급, 낮은 게 B급, 막 이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요. 1단원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지만,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몰려있는 파트가 바로 이 행정학 2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단원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기존에 우리는 흐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87년부터 시작해서 과학적 관리론부터 시작해서 20년대, 30, 40, 50년대, 60년대, 70, 그리고 90년대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계약적으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뼈대를 잡기 위함이었고요. 뼈대를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 단원에서 할 우리의 임무야, 미션이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넘겨보시고. 자, 108페이지.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쟁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왜냐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줄글씨가 다 정리가 같이 되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볼 필요 없이 뒤에 내용을 같이 보시면 돼요. 108페이지에 행정학의 과학성 vs 기술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행정학은 과학이에요? 기술이에요? 애매하지. 자, 행정학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과학적인 측면과 과학성을 갖는 특징과 기술적 성격을 둘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요소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행정학의 학문적 특징이고요. 자, 먼저 과학성은 어떤 측면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과학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과학성이라는 거는 연구의 대상을 가치 부분을 배제하고 사실, 팩트의 차원에서만 국한을 시켜서, 자, 요걸 겉으로 관찰하고 실험을 해서,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로 과학적 연구 방법,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형태를 관찰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싶을 때, 자, 그렇게 접근하는 접근 방식을 과학적인 접근 방식,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행정학의 흐름을 돌아보면은, 행정학의 흐름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연구 방법은 뭐였어요? 과학적 관리. 과학적 관리론보다, 여기서는 그거야.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은 행정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도 특히 이제 행태주의를 가장 과학적인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행태주의라는 거는 가치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걸 관찰해서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행태주의가 행정학에 있어서의 과학성 측면을 가장 강조한 접근 방법이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행정학은 과학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접근을 한 이론이 있었죠. 왜? 행정학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처방을 만들어내는 게 행정학의 임무다, 이렇게 접근을 한 이론도 있었잖아요. 자, 그거를 무슨 행정학의 접근 이론,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죠? 그렇지. 잘 기억하시네.
신행정론에서 특히 강조한 이론이 이거였잖아요. 예. 자, 왜? 기존에 과학성의 차원에서만 너무 국한된 행태주의는 한계가 있다. 예. 왜 한계가 있느냐?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예. 특히 196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 사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행태주의가 전혀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연구를 할 때에는 실제로 처방을 해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행정학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접근을 한 게 신행정론 학파였잖아요. 예. 자, 기술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적 효력, 정책적 효력, 이걸 갖는 게 기술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기술성이 강조된 거는 행정학의 연구 방법 중에서도 특히 신행정론의 연구 방법에서는 기술성이 더욱더 강조됐겠죠. 예. 자, 그래서 행정학은 과학성의 측면과 기술성의 측면을 둘 다 골고루 갖는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과학성과 기술성 중에서 더 강조된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주면 돼요.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하지만 전체 행정학의 흐름을 돌아보자면 과학성과 기술성이 같이 섞여 있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예. 자,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세부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과학적인 연구의 초점은 뭐예요? 왜 과학적인 연구를 하려고 해? 현상을 설명? 그렇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규명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연구의 초점, 이게 이제 포인트니까 그걸 잘 정리해주세요. 연구의 초점은 이론을 구축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자로는 누가 있어요? 그렇지. 행태주의를 주장했던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있겠죠. 사이먼이라는 학자. 인간관계로 인간관계론을 주장한 학자. 디모. 과학적 관리론. 되게 많아. 그때 이제 행정관리학파 주장했던 학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윌슨부터 시작해서 줄리 테일러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일단 킵. 자, 그 다음에, 기술성. 자, 기술성은 역할이 뭐였어요? 아까 신행정론처럼. 문제 해결. 그렇지.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표현을 써요.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천적 대안 모색. 자, 그래서 기술성의 초점은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게 기술성이 갖고 있는 초점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보편성과 특수성 개념이 있어요. 보편성과 특수성 개념. 자, 보편성은 행정학의 성격 중에서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라는 게 보편성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졌으면 이 법칙들이 어느 나라에나 통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어떤 측면? 보편성의 측면이라는 거죠. 보편성의 측면. 자, 근데 특수성은 뭐예요? 특수성이라는 거는 어떤 행정학의 연구가, 그렇지, 나라를 막론하고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같은 결과라도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특수성의 개념이죠. 특수성의 개념. 자,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분을 해서 개념을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요. 나중에 요 맥락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과학성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는 그러면은 뭐예요? 그렇지. 보편성과 특수성 중에서 과학성과 관련된 거는 바로 이 보편성의 개념이고요.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 그 다음에 기술성과 관련된 거는 오히려 특수성의 문제가 더 기술성과 연관이 될 수 있죠. 왜? 사회 문제를 그때그때 처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술성인데, 사회 문제라는 거는 국가마다 다, 문화마다 특수한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술성과 더 관련된 건 특수성의 개념이고요.
보편성은 과학성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자, 그래서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과학성이 위주다, 기술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논의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는데, 그 이제 두 개의 성격을 둘 다 갖는 게 행정학의 특징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보편성 측면이 있고 특수성의 측면도 있지만 역시나 시대에 따라서 강조되어 온 가치가 다르긴 하지만 둘 다의 측면을 다 갖는 게 행정학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가치 중립성과 가치 판단 불가피성 이런 거 있죠. 자, 우리 가치 중립성은 가치를 따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가치를 따지지 않고 사실 중심으로, 팩트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는 게 가치 중립성의 개념. 자, 이거는 정치, 행정, 1원론의 개념이에요? 2원론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2원론의 개념이었고, 공사행정은 1원론의 개념이었죠? 자, 그래서 그거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가치 중립성은 공사행정, 1원론의 개념이었고, 정치행정은 2원론의 개념이었다. 자, 관련 이론은 주로 이제 행태주의. 행태주의에서는 가치를 별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치 중립성은 관련된 게 행태주의고요. 반면에 가치 판단 불가피성이라는 거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사행정 1원론, 그 다음에 정치행정, 정치행정 1원론, 공사행정 2원론이죠. 그 다음에 관련된 이론은 주로 기술성을 강조한 신행정론 등에서 요 가치 판단 불가피성을 강조했죠. 자,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이제 정치행정 1원론이냐, 2원론이냐, 공사행정 2원론이냐, 1원론이냐,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죠. 뭐 괜찮아, 틀릴 수 있지, 뭘 그래. 그런 걸로 뭐 겸연쩍어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또 연결이 될 수 있죠. 자, 가치 중립성은 과학성과 기술성 중에서 뭐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가치 판단 불가피성은 과학성과 기술성 중에서 기술성. 자, 그 다음에 가치 중립성은 보편성과 특수성 중에서 보편성. 그 다음에 가치 판단 불가피성은 특수성과 관련된 개념. 자, 그래서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과학성, 보편성이 가치 중립성이랑 이어지는 거고요. 기술성, 특수성이 가치 판단 불가피성이랑 이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맥락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억, 니은 해가지고 나오죠. 기술성, 여기 연결 표시 짝대기 있고, 기술성은 특수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 가치 판단 불가피성이랑 관련이 있고, 과학성은 보편성과 관련이 있고, 가치 중립성이랑 관련이 있고, 이렇게. 이것만 맥락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밑에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행태주의 접근 방법. 이렇게. 자, 이건 뭐예요? 행정학을 연구를 할 때, 행태를 가지고 연구에 초점으로 삼겠다. 이게 행태주의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연구를 할 때 중점을 어디에 두겠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행태에 두겠다. 행태에 두고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는 행태주의 접근 방법.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제도에 두고 연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제도주의 접근 방법.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접근 방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두겠다 라는 게 접근 방법의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니까 접근 방법의 개념만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110페이지. 자, 이것도 시험에 지문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 용어만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있고요. 방법론적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솔직하시네. 좋아.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 다음에 방법론적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연구를 할 때 연구의 초점을 부분에 맞추느냐, 전체에 맞추느냐 따라서 연구 방법을 짤 때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를 할 때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방법론적 전체주의라고 하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를 연구하겠어. 경제를 연구하겠어. 그때 나는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얼마의 세금을 내고 얼마의 지출을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경제 상황을 연구하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개체예요, 전체예요? 개별적으로 개체. 개체주의, 그렇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개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주의. 자, 근데 나는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GDP가 얼마고 국가의 무역 수치가 얼마고 수출을 얼만큼 하고 라는 측면에서 전체 수치를 개량화해서 연구하겠어 라고 접근하는 거는 전체주의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개별적으로 맞추느냐 아니면은 그 전체의 흐름을 보고 큰 틀에서 연구의 방법을 짜느냐에 따라서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방법론적 전체주의 이렇게. 자, 그래서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개체주의는 전체적인 거를 부분으로 분해해서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 그거를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자, 이거는 또 다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환원주의라고도 해요. 환원주의. 자, 환원주의는 전체적인 게 있는데 전체를 보지 않고 전체를 개개의 것으로 쪼개서 환원해서 접근한다 그래서 환원주의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주의라는 만약에 표현이 나오면 지문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개체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원주의는 개체주의, 환원주의는 개체주의. 자, 이거는 기본 전제가 뭐예요? 어차피 사회는 개인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개인의 집합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개체주의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전체가 개체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체들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환원주의의 오류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전체를 알기 위해서 개체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봤더니 근데 실은 개체를 합쳐놓은 게 전체와 다른 경우도 생기더라. 자, 이거를 환원주의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환원주의의 오류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환원주의의 오류, 환원주의의 오류. 자,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요 전체 개별적인 것을 가지고 요거를 다 합했더니 그게 전체와 다른 경우도 생기더라. 그래서 이걸 또 뭐라 그러냐면은 구성의 오류 내지는 합성의 오류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구성의 오류 내지는 합성의 오류. 야, 무슨 개념이 이렇게 많어.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자, 그냥 전체를 이해할 때 개별적으로 쪼개서 이해하는 게 방법론적 개체주의다. 근데 쪼개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 쪼개진 거를 다 합쳐놓은 게 어떨 때는 전체랑 또 다르더라. 이게 환원주의의 오류, 혹은 구성의 오류, 혹은 합성의 오류.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한 게 방법론적 개체주의인데 이 표현만 어렵지 내용은 다 쉬워요. 내용은 쉬워. 쪼개놨더니 쪼갠 거 나중에 다 합한 게 전체랑 다를 때도 있더라. 그거를 환원주의의 오류나 구성의 오류나 합성의 오류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 게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아까 전체를 개개에 쪼개진 걸 합한 게 전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는 그냥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 전체 그 자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 있죠. 그거를 방법론적 전체주의라고 부르자.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방법론적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접근의 방법이 다른 거죠. 행정학을 연구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혀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고요. 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은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사회는 어떤 실제가 있는 개념이다 라고 보는 사회 실제론에 입각해서 접근한 개념. 자, 이거는 아까 처음에 공부했던 공익의 실체설이랑 비슷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체설이랑 비슷한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오류가 있느냐면은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집단의 특징이 개개인의 특징이랑 또 연결이 안 돼.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분할의 오류 아니면은 생태학적 오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류가 되게 많지. 자, 그래서 이거 용어만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쪼개놓고 했더니 나중에 합쳤을 때 합친 거랑 다르더라. 이거는 무슨 오류예요? 환원주의 오류 또는 합성의 오류였죠.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먼저 연구를 했더니 이 쪼개져 있는 내용과는 또 다르더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생태학적 오류 또는 분할의 오류.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오류의 개념을 나눠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플러스 그래가지고 요거 형태를 하나의 예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방법론적 개체주의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로 접근을 했는데, 자, 전체 공무원 사회의 부패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 비리 공무원의 행태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한 거야. A 공무원은 어떤 형태로 비리를 저질렀어. 뇌물을 받았어. B는 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 C는 횡령을 했어. 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전체를 설명해. 전체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설명하는 거는 무슨 접근이에요? 개체주의. 그렇지. 방법론적 개체주의 접근이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접근. 자, 근데 이때는 무슨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환원주의 오류 또는 합성의 오류 또는 구성의 오류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A, B, C의 공무원의 비리 형태를 다 합쳐놨더니 사실은 전체 공무원의 비리 행위를 설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 이거죠. 자, 근데 다른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따르면 그러면 어때요? 자,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따를 때에는 공무원 사회 전체의 부패를 먼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전체의 부패를 먼저 분석을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A와 B와 C의 개별적인 비리 공무원의 형태를 설명한다는 것. 자, 그거는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중에 전체주의. 자, 전체주의일 때는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쪼갰더니 또 다르더라. 쪼갰더니 그렇지 않더라. 라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거를 생태론적 오류 또는 다른 말로 그렇지. 쪼갤 때 생기는 오류 그래서 분할의 오류.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류 개념이 되게 많은데 표현이 되게 많은데 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 표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개체주의에서 발생되는 오류는 구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 네 글자짜리 환원주의 오류. 자, 두 글자짜리 두 개, 네 글자짜리 하나예요. 다시 한번 구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 환원주의 오류. 자, 잘했어요. 그 다음에 방법론 전체주의에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생태론적 오류. 분할의 오류. 분할의 오류. 쪼개서 발생하는 오류. 분할의 오류. 자, 그래서 그렇게 네 글자짜리 하나씩, 그 다음에 두 글자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그 내용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개체주의, 전체주의, 개념 아시면 되고. 자, 처음부터 되게 생소한 거 막 나오지, 이제. 용어가 어려워. 근데, 1단원이 제가 볼 때는 행정학 전체 중에 1단원이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1단원만 잘 소화하면은 행정학의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1단원만 3주 하잖아.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시적 이론, 거시적 이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개체주의랑 전체주의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시적 이론은 개별 단위에 맞추는 거.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측면이 강한 거고요. 거시적 이론은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맞추는 거. 자, 그래서 방법론적 전체주의랑 비슷한 거고.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또 다른 접근이 있어요. 결정론과 임의론. 자, 야, 이거는 또 뭐야? 결정론과 임의론은 또 뭐야? 결정론은 뭐예요? 어떤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발생된다.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결정론이에요. 자, 그러면 임의론은 뭐예요? 임의론은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된 게 아니라 원인과 상관없이 임의로 자발적으로 그냥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임의론이라는 거죠. 임의론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발생된다. 라는 건 아까 보편성 또는 과학성이었잖아요. 보편성이나 과학성을 가지고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된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게 결정론. 결정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다 특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그게 기술성 혹은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 그 다음에 결정론이 아니라 임의론이라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자발론. 자, 그래서 천천히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 이게 처음 들어본 개념이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발생된다라는 게 무슨 개념? 결정론. 자, 원인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결정된다. 그게 임의론 개념이니까. 자, 이 개념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일단 몰라도 들어만 두세요.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그 학설들을 설명할 때 다 더 자세히 접근하는 내용을 배워요. 자,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나와. 규범적 접근이랑 경험적 접근. 자, 규범적 접근은 뭐냐면은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경험적 접근이라는 거는 사실의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게 경험적 접근. 자, 가치의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 당위적으로 접근하는 게 규범적 접근. 그 다음에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경험적 접근. 자,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자, 밑에 연역적 접근과 기납적 접근이 나와요. 연역적 접근은 보통 수학에서 연역법 많이 나오죠. 어떤 원리를 만들어 놓고 개별적인 사실에 접근하는 거. 그게 연역법.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실을 다 관찰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귀납법. 자,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된 거는 오히려 귀납법이고요. 수학과 관련된 게 연역법이에요. 자, 그래서 귀납법, 연역법. 자, 이것도 그냥 개념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 끝났어. 놀라지 마. 좀 놀란 표정인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었나 하는 표정인데 다 끝났어. 이게 제일 어려워. 그다음에 역사적 접근.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이걸 따져보는 거고요. 법적, 제도적 접근. 이거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어떤 법 내용이 있었는가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놀랐어. 자, 끝났어. 접근은 끝났어요. 행정의 변수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접근이 있었는데 용어가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조금 놀래 학생들이. 근데 괜찮아. 괜찮고요. 우리 어려운 거는 이제 다 했어. 자, 개체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거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일 때는 개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되냐면은 환원주의 오류, 구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고, 전체주의에 따를 때에는 쪼갤 때 오는 오류, 그래서 생태론적 오류, 쪼갤 때 오는 그렇지, 분할의 오류 또는 없었어요. 두 개야. 불안하게 만들려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결정돼서 발생한다라는 게 결정론. 굳이 그런 거 없이도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의미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개별적으로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법칙을 만드는 거는 연역과 귀납 중에 귀납. 어떤 사실을 개별적으로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법칙을 만드는 거잖아. 반면에 어떤 법칙을 미리 만들어 놓고 큰 전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건에 적용시키는 거. 연역. 그럼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수학 문제를 푸는 거. 연역. 그치. 그 다음에 현상을, 인간의 행태를 개별적으로 다 관찰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이론을 정립해. 그건 귀납이죠. 귀납. 그래서 아까 사이먼이 행태주의를 연구할 때 그랬다고 했잖아. 인간의 행동, A라는 사람과 B, C, D 등등을 놓고 인간의 행태를 관찰을 했더니 인간은 경제인이 아니라 무슨 인이었다? 그렇지. 오히려 행정인이었다. 자, 그리고 실체적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을 오히려 갖는 존재더라라는 걸 정리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이먼이 한 개별적인 사람들을 연구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결과, 법칙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거는 귀납법이에요, 연역법이에요? 귀납법. 그렇지. 이게 귀납법인 거지. 과학적 연구니까 이게 귀납법인 거고. 자, 그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충분히 놀랐어? 이제 더 놀랄 일이 없겠네. 다행이구나. 자, 113페이지. 유럽 행정학의 발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요도가 D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의 흐름은 미국 거예요. 미국 거.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굳이 안 읽어보셔도 돼요. 쭉 넘어가시면 되고,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학의 발달, 이건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세요. 자, 영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인데, 영국 행정학에서는, 한두 개만, 개념만 보고 넘어갈게요. 영국에서는 정실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자, 정실주의는 뭐예요? 왕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공직자로 임명하는 제도였어요. 자, 근데 우리 역관주의랑 역관주의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역관주의는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이고요.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유래한 제도였어. 그래서 두 개 개념을 그냥 간단히 정리를 비교해서 해보시면은, 자, 역관주의는 미국 제도고요. 얘는 어떤 사람을 공무원으로 이용했어요? 그치, 선거에서 이긴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을 임명하는 공무원 임용 방식을 정당에 대한 충성도, 공헌도. 자, 이걸 가지고 공직자로 임명하는 제도가 역관주의였죠. 자, 근데 정실주의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영국에서 유래한 제도고요. 얘는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랑 얼마나 친한가. 예. 특정 개인, 국왕과의 친밀도. 를 바탕으로 공직자로 임명한 제도가 영국에 있었던 정실주의예요. 그럼 혈연,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는 그러면 무슨 제도예요? 혈연, 학연. 그렇지. 그거는 정실주의야. 학연, 지연, 혈연. 그거는 정실주의고요. 내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정당, 정치적 충성도와 공헌도로 따져서 공직자로 임명하는 게 역관주의인 거고. 그래서 두 개는 조금 개념적으로 구분이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공통적인 거는 뭐예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능력을 보지 않고 정당이 됐던 개인이 됐던 친분을 바탕으로 공직자를 임명한다라는 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나중에. 실적. 그렇지. 실적주의로 역관주의가 됐던 정실주의가 됐던 어쨌든 그냥 개인의 친분을 기준으로 공직자로 임명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돼서 부패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행정의 비능률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적주의라는 게 만들어졌죠. 나중에 이제 1883년에 펜들턴법이라는 근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자,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쨌든 정실주의가 이 실적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실주의로 공무원을 임용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근데 19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 때문에 전문 지식, 능률 행정 갖춘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실적주의가 만들어졌다. 실적주의가 만들어졌다. 영국에서의 그 근거법은, 영국에서의 실적주의가 만들어진 근거법이 추밀원령이라고 하고요. 추밀원령. 미국에서 실적주의가 만들어진 근거법이 펜들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영국에서는 정실주의가 있었는데 그거를 타파하면서 실적주의로 개혁을 하자라고 개혁의 근거법으로 만들어졌던 게 추밀원령. 그 다음에 역관주의, 미국에 있었던 역관주의를 타파해서 실적주의로 개혁을 하자라는 근거법으로 만들어진 게 펜들턴법. 추밀원령, 펜들턴법. 영국은 미국은 펜들턴법. 영국은 정실주의, 역관주의. 그렇지. 자, 그렇게만 정리를 일단 하시면 되고. 자, 영국 행정학의 특징.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미국 행정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넘어가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정실주의가 영국에서는 있었고 그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추밀원령에 의해서 실적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볼 내용이 116페이지의 미국 행정의 발달사예요. 자, 오늘은 많은 진도를 나누지 못하겠지만 개략적인 걸 한번 보고 훑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미국 행정학의 발달사예요. 자, 우리가 행정학이 제일 처음에 태동되기 시작한 게 몇 년도쯤이었어요? 그렇지. 1880년도 정도에 행정학의 아버지인 윌슨이 행정의 연구란 논문을 통해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자라고 주장을 했던 정치행정 이원론에 입각한 행정학 운동, 그게 이제 처음에 행정학이 만들어진 배경이었어요. 자, 윌슨, 그 다음에 1887년 이후에 자, 그렇게 만들어졌던 게 행정학이에요. 자, 근데 거기 116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은 미국 행정학이 성립되기 전에 관료제 모형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시험에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해밀턴, 제퍼슨, 메디슨, 잭슨 이런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 해밀턴주의, 제퍼슨주의. 그래서 미국 돈에 얼굴 그려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달러에 해밀턴이 있고요. 잭슨 20달러 있어.
달러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 진짜 없어요. 진짜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황, 신사임당, 이런 분들, 세종대왕님, 이런 분들과, 맞먹는 위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 먼저 해밀턴의 연방주의라는 거 뭐냐면은, 자, 미국은 하나의 우리나라처럼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죠. 예. 굉장히 지역 분권적인 주가 나눠져 있는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걸 묶어서 만든 국가인 거잖아요. 예. 유나이티드. 자, 그래서 해밀턴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었는데, 자, 이 사람은 연방주의자였어요. 연방주의자. 자, 연방주의자가 뭐냐면은, 자, 주를 묶어서 만든 개념을 연방이라고 하죠. 연방.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주 단위로 쪼개져서는 안 된다.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연방에 의해서 묶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연방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주 단위로 쪼개질 것을 우려해서 중앙 집권화를 주장을 했고요.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능률적인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연방주의자 또는 중앙 집권화. 자, 요거를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해밀턴이라는 사람. 자, 그러면 정부는 더 적극적이 돼야 돼요? 소극적이 돼야 돼요? 적극적. 중앙정부인 연방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자, 근데 반면에 밑에 있는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 해밀턴의 연방주의를 반대했어요. 자, 연방주의를 반대했다는 거는 그럼 뭐예요? 그렇지.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을 통해서 각 주 단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자. 권한을 집권화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분권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퍼슨은 지방 분권을 주장한 자유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해밀턴은 중앙 집권을 주장한 연방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해밀턴 연방주의, 제퍼슨 자유주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퍼슨이니까 자유주의야. 제퍼슨이니까 자유주의예요. 해밀턴은 연방주의예요. 이렇게. 하이. 이건 뭐예요? 제퍼슨 자유주의. 제자하이. 그래. 제퍼슨 자유주의 또는 지방분권. 다 이렇게 지읒자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밀턴은 연방주의. 자, 그 다음에 메디슨의 다원주의는 뭐냐면은, 자, 메디슨은 미국의 4대 대통령이었어요. 메디슨은 미국의 4대 대통령이었는데, 자, 이 사람은 연방, 중앙이냐 지방이냐 요거를 중요시했던 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은, 각 사회 안에 있는 사회 집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을 보통 이익 집단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국가 안에 있는 이익 집단들의 역할과 그들의 상호작용, 타협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각 이익 집단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잘 확립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이해를 좀 하는 눈치인데 이제 아까 놀랄 건 다 놀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메디슨은 다원주의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는 이래. 이분은 중앙 집권도 아니고 지방 분권도 아닌 각 이익 집단들의 존재와 자율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자, 메디슨의 다원주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역관주의를 주장한 잭슨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역관주의를 주장한 잭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잭슨은 미국의 7번째 대통령이었어요. 7대 대통령.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은 다 대통령 한 번씩 했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분은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면은, 역관주의라는 제도를 처음 만든 분이 이분이야. 자, 우리가 계속 배웠던 역관주의라는 제도가 언제 처음으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 7대 대통령이 잭슨이라는 분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죠. 되게 반갑지? 뭐라고? 적폐라고, 적폐? 야,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면 그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역관주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였어요. 왜냐면은, 자, 밑에 보시면은 잭슨 민주주의라고 나오죠. 플러스 개념 해가지고. 자, 잭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디 출신이었냐면은 서부 출신이에요. 서부 출신. 자, 근데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을 했어요? 동부에서 시작을 했잖아. 자,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상위 계급 사람들은 다 동부에 몰려 있었어요. 서부는 그냥 개척지였어, 개척지. 서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황무지, 벌판 이런 거밖에 없잖아. 말 타고 막 다니면서. 자, 그것처럼 서부는 아무것도 없었고 동부의 모든 상류 계층과 어떤 돈과 자본과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독점적으로 활동한 게 동부였어요, 동부. 자, 그래서 관직도, 공직도 동부에만 독점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서부 개척민 출신인데, 자,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서부 출신이니까 서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직을 동부 사람들이 왜 독점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서부 개척민 출신이지만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공직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혀서 서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가 있었어.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잭슨의 주장은 뭐예요? 누구나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구나 공직자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대응성을 갖춰서 민주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민주적인 대응성이 없을 때에는 민주성이나 대응성이 제고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때에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겠다. 내가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직자에 있어서의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했다라는 공언과 그 다음에 민주성과 대응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제도를 마련을 한 게 바로 역관주의라는 제도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잭슨의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만 해도 역관주의라는 제도가 적폐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선진적인 참신한 개혁적인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적폐는 공직 독점이 적폐였어. 그러니까 동부에 의해서 공직이 독점되어 있었다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으로 역관주의라는 제도가 잭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혁과 적폐는 사실 약간 시대에 따른 평가예요. 어떨 때는 그냥 이게 개혁이 됐다가 어떨 때는 뭐 적폐가 됐다가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이제 개혁적인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잭슨에 의해서 역관주의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동부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던 공직을 서부의 개척민에게도 동등하게 개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예.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인 공직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선거위에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제도였다는 거죠. 굉장히 개혁적이지. 그래서 그 선거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랑 맞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4년제면은 공직자의 임기도 똑같이 4년으로 맞춰서 대통령이 선거에 공직에서 임기가 다해서 물러남과 동시에 공직자도 같이 물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임기를 처음으로 맞춘 게 바로 역관주의 제도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공헌은 다가 있어요. 공직의 기회 제공과 민주성 제고, 대응성 제고, 그다음에 임기를 대통령과 균일하게 맞춰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제고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였지.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서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잭슨이 결국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라는 그 배경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배경을.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19세기 이후에 산업화가 진전되면서는 이 역관주의 제도 자체가 굉장히 비능률을 초래하는, 공직에 있어서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그 다음에 인사 부패를 야기시키는 골칫덩어리로 전락을 하게 됐죠. 못 찾아요. 자, 그래서 역관주의 이후에 19세기 산업화 이후에는 역관주의 어떤 인사의 공직 운영의 비능률과 인사 부패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펜들턴법에 의해서 뭐가 실적주의가 새롭게 태동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를 넘어갔다라는 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어떤 배경에서 역관주의가 나왔고 그게 어떻게 해서 실적주의를 넘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재정리한 거예요. 재정리한 거.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새롭게 배웠던 내용은 그거죠. 행정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럼 어떤 게 있었느냐. 연방을 중요시했던 누구의? 연방을 해밀턴의 연방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을 중요시했던 지방 분권은 지읒지읒이시니까 지방 분권은 잭슨 아닌가요? 잭슨은 역관주의잖아. 제퍼슨. 제퍼슨. 그 다음에 또 다원주의라고 해서 이익 집단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었죠. 약간 약이랑 비슷해, 약. 메디슨.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역관주의를 주장한 잭슨의 민주주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학이 나오기 전에 중요하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랑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행정학의 성립 전 규범적 관료제 모형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것도 묶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놓으세요. 가끔 시험에 나와.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이름만. 이익집단 정치 기억날 것 같아요. 그래. 그거를 이익집단 정치도. 이익집단 정치, 다른 말로는 다원주의. 거기서도 그러죠. 그렇지. 나중에 그 한약주제. 약 메디슨. 그렇지, 맞아요. 자, 그렇게 행정학이 총론이랑 다 연결이 돼. 자, 그러니까 따로 떼어놔서 정리하지 마시고요. 다 연결시키는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실적주의까지 했죠? 자, 117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117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실적주의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실적주의가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정당 정치가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직 개혁하자라는 시민 운동을 벌여요. 자,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진보주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때 당시에 인사에 대한 비능률과 부패,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정당 중심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보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보주의 운동의 주요 내용은 뭐가 있었냐면은 정치랑 행정이랑 구분을 하자, 분리를 시키자 이거예요. 정치 행정을 이원화시키자. 자, 요거를 시민들이 일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은 행정은 뭘 해야 되느냐? 행정은 정치랑은 분리가 돼서 이게 비능률을 청산하기 위해서 능률적인 행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정치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행정은 펜들턴법, 거기 있죠. 1883년에 펜들턴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무원법을 제정해서 시험을 통한 임용 방식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통해서? 진보주의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존에는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넘어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역관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한 거는 공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공직의 기회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잭슨의 개혁적인 처방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적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이때 당시에 산업화의 물결에 대한 행정이 산업화 이후에 굉장히 비능률과 부패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진보 운동 때문에 실적주의가 확립하게 되었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펜들턴법에 근거해서. 몇 년도에? 80년. 년은 아니고요. 83년에. 자, 그래서 그냥 역관주의 실적주의가 아니라 그 배경을 이해하는 역관주의 실적주의를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는. 그러면 좀 더 뭔가 입체적으로 좀 내용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 팁에 펜들턴법의 주요 내용 나오죠? 펜들턴법 1883년에 만들어진 펜들턴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행정은 정치적으로 분리돼야 된다. 정치적 중립성. 그 다음에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 실적주의 인사제도. 그 다음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제도의 도입. 자, 이런 내용들이 펜들턴법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공무원을 시험을 봐서 뽑기 시작했다는 거죠. 펜들턴법만 없었으면 시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완전히 공직자 임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전기 행정학의 태동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의 연구를 통한 행정학의 학문이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행정학의 아버지인 윌슨에 의해서. 자, 윌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행정의 연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행정의 영역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 그래서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하여야 된다.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을 했고요.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펜들턴법을 만들기 위한 이론적인 뒷받침 작업을 이 윌슨이라는 학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펜들턴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윌슨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밑에 군노라는 학자도 굉장히 비중 있는 학자긴 한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함. 군노라는 학자. 여력이 있으면 기억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윌슨이라는 학자예요. 자, 그 다음에 188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통 행정학이 만들어져요. 자, 이때 정통 행정학의 특징은 뭐예요?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일원론. 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이번에 능률성, 절약과 능률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고 했고요. 공사행정 일원론이니까
이때 당시 이론적 배경은 베이스는 미국의 경영학을 배경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게 여기 세 번째 3번 내용인 거죠. 117페이지까지. 자, 넘기시고 118페이지 보세요. 자, 행정관리론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초창기 행정학을 행정관리론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행정은 돈이랑 물자를 관리하는 활동이다. 경영학이랑 동일한 학문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사무관리론 내지는 조직관리론 이렇게 나뉘는데, 자, 사무관리라는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경영학에서 유래했던 과학적 관리론을 행정의 영역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던 시도였어요. 과학적 관리론을 행정의 영역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던 시도.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읽어보시면 되시고, 자, 밑에 또 조직관리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행정관리론 중에서도 조직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어요. 이거는 조직론 할 때 더 자세히 배우니까 일단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분업의 원리. 이거는 그냥, 업무를 나눠서 하자. 분업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이거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통솔 범위의 원리는 뭐냐면은, 한 명의 상급자가 상관이 부하를 몇 명까지 건드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통솔 범위의 원리예요. 부서화의 원리. 이거는 부서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 이거고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오면서 뭐가 발생돼요? 그렇지. 경제대공황. 그거는 뭐의 실패? 시장 실패. 그렇지. 시장 실패. 자, 그것 때문에 정치행정 이원론이었다가 다시 이런 거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행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놔요, 그때? 무슨 행정이지? 이거 봐. 일주일 지나면, 자, 경제대공황 시장 실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행정부가 그 대통령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인상을 뻑뻑 쓸 필요는 없어. 루이스. 네, 힌트를 줄게요. 뉴딜 정책이에요. 예. 자, 무슨 행정부에? 뉴딜 정책은 야, 아니, 행정학에 공부할 때 언급된 적도 없어, 카터는. 자, 우리 여성분들 입술에 뭘 바르시죠? 립스틱. 립스틱을 약간 올드하게, 옛날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 정도에는, 로즈. 루즈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루즈벨트? 그렇죠,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예. 행정의 시장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 국가의 역할을 강조를 했던 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었죠. 뉴딜 정책. 케인즈는 학자 이름이었고요. 학자 이름. 케인즈는 학자 이름이었고, 이 케인즈라는 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만든 정책이 뉴딜 정책이었잖아. 그때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였고. 자, 그래서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 정책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 자, 요거는 정치행정 1원론, 2원론. 이거는 1원론이었죠. 1원론. 자,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두 명만 알아두시면 돼요. 비목과 애플비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때 당시에, 정치행정 1원론이 등장을 할 때 대표적으로 활약했던 학자들이었어요. 비목은 특히 이제, 인간관계.
인간관계론을 주장한 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이런 논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1930년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행정원리주의에 대한 비판, 그래가지고, 이때 행태주의 학파가 차츰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태주의 학파를 창시한 학자는 사이먼이 유명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자, 행정관리론의 대표적인 원리인 분업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은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 이거는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을 디스한 거죠. 깐 거죠. 자, 그러니까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함을 비판함. 격언이라는 건 그거잖아. 속담같이. 뭐 이렇게 증명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뭐 예를 들어 속담 하나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늘도둑이 수도독된다. 봅시다. 자, 그거는 바늘도둑이 수도독된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건 아니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어떤 통념 내지는 그냥 어떤 미신까지는 아니죠. 야, 미신은 좀 너무하잖아. 그때 당시에 그냥 세태를 즉 그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정리해놓은 하나의 문구에 불과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사이먼이 생각했을 때 그게 과학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과학적인 결론이 아니라 그냥 격언에 불과했다. 자, 요거 잘 새겨두셔야 돼요. 왜냐면 요 표현이 지문에 실제로 나와요. 사이먼은 행정관료론의 학파의 연구를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 표현을 잘 새겨놓으시고요.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을 연구할 때도 어떻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하자. 자,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기틀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논리실증주의라는 개념이에요. 논리실증주의라는 거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적 연구는 철학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하나의 법칙을 정립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이제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게 과학적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과학이 논리실증주의다. 이렇게. 자연과학이 논리실증주의다. 자연과학이 논리실증주의인데 걔네들은 가치를 연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뭘 가지고 연구한다? 사실. 팩트에 기반한 사실만을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0년대 이제 과학적 관리론 이후에 새롭게 인간관계론이라는 학파가 등장을 하죠. 인간관계론이라는 학파가 등장을 하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되면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메이오라는 학자의 호선 실험을 통해서 호선 실험 기억나세요? 뭐예요? 호선 실험. 공장에서 호선 공장에서 실제로 그 비공식적 조직을 비공식적 조직이 실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내용이었죠. 그래, 그 내용. 좀 이따 124페이지에 볼 건데, 일단은 호선 실험 한번 다시 떠올려 주시고, 자,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생성에 대한 이론을 처음으로 출발시킨 게 인간관계론이라는 학파였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던 게 인간관계론이었죠. 자,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심리 상태를 대상으로 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 이론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괜찮아? 컨디션? 알았어요.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오늘 그래도, 자, 행정학의 분함이 다원학이라 되어 있죠. 1950년대에서 60년대 내용이에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자, 이제 1950년대 들어서면서,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리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국가로 도약을 했죠.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세계 지도국가가 됐어요, 미국이. 그래서 소련의 영향력,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라고 했죠. 구소련. 자, 그때 이제 국제적 측면에서 행정 연구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국가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 연구도 수행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미국 국내적 측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내용을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미국에서는 40년대, 50년대에는 행태주의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어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40년대, 50년대에는 행정을 무조건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1960년대에 왔더니 미국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흑인폭동이나 베트남전, 냉전, 반전 시위, 그 다음에 빈부격차의 문제, 인종 갈등,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발생된 흑인폭동. 자, 그런 문제들을 행정학이 해결을 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못했어요. 전혀 못 해줬죠. 자, 그래서 기존의 행태주의적인 과학적 연구에 반발하면서 행태주의가 아니라 행태주의에서 더 나아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게 후기 행태주의였어요. 후기 행태주의. 그 다음에 후기 행태주의를 기반으로 등장을 한 게 나중에 나오는 신행정학이라는 학문적 주류였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40년대, 50년대 행태주의가 과학적 연구를 하긴 했지만 실제 미국 사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나중에 후기 행태주의를 기반한 신행정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우리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신행정론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정치와 행정을 나누지 말고 하나로 이해하는 새 이론론이 만들어졌죠. 새 이론론. 자,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은, 자, 앞에 나왔던 거는 미국 국내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건데요. 미국 국내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건데, 자, 국제적 측면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였어요. 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선진국이 돼서 리더의 국가가 됐잖아. 자유주의의 어떤 수장의 역할을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생 자유주의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원조 계획을 세우게 됐단 말이에요. 자, 원조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자, 미국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권력 분립 원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을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행정국가화를 통해서 근대 산업화를 실현을 했잖아요. 근대 국가로 발돋움을 했잖아. 선진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지.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했던, 미국이 했던 과정을 그대로 배우면 똑같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지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거지. 우리가 했던 제도를 그대로 후진국에도 이식을 하고 제도를 그대로 운영을 했는데 왜 얘네들은 우리나라만큼 근대화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행정을 연구할 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의 행정은 어떻길래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비교 행정 연구를 시작한 게 밑에 나오는 비교 행정론이었어요. 비교 행정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봤더니 후진들은 근대화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대화라는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행정이 개입하는 현상을 보이더라. 자,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한 게 우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삼았던 발전 행정론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나왔던 거는 미국 사회 내부에서 행태주의가 등장했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후기 행태주의를 기반으로 한 뭐가 발생됐다? 신행정학이 발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서 연구했던 비교 행정학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개발도상국은 근대화를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행정이 주체적으로 개입을 해서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을 하더라. 그게 발전 행정론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약간 이해되세요? 여기 기납적 뭐라고? 기납적? 기납적 연구죠.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서 연구를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편성이에요, 특수성이에요? 특수성, 과학적 기술성. 기술성에 가깝죠.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국내적 측면과 국외적 측면의 환경을 두 개를 나눠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70년대에는 정부 실패, 1, 2차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잘 기억하시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어떤 접근이?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소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였죠. 그게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신공공관리론의 어떤 태동 역할을 했죠.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주요 이론이 뭐냐면은 감축관리론이라 그래가지고 감축관리론. 정부는 최대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운영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여기 나오는 감축관리론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감축관리론. 자, 감축관리론이라는 용어를 먼저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감축관리론. 자,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이라는 학설을 이때 처음으로 공공선택론이라는 학설이 등장을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자,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요. 오스트롬. 자, 오스트롬은 우리 앞에 배웠던 공유지에 비교할 때 나왔던 학자인데, 자, 그거는 그냥 한번 떠올리시기만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은 정책 결정 행정의 영역에서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게 공공선택론의 개념이에요. 공공선택론. 자, 그래서 감축관리론, 정부를 최대한 축소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라는 게 감축관리론. 그 다음에 행정에 있어서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시키자라는 게 오스트롬의 공공선택론의 개념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 공공선택론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80년대 이후에 우리 익히 아는 신공공관리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신공공관리론에 신자가 붙었냐면은 공공관리론은 언제적을 얘기하냐면은, 자, 이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행정하기 시작했을 때 행정학은 뭐다? 관리다. 그래서 등장한 게 행정관리학파였잖아요. 행정관리론 학파. 자, 이거를 구공공관리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공공관리론을, 그렇지. 행정은 관리의 측면이 강하지만 이때 당시 나왔던 구공공관리론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번 예전에 한번 물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자, 어쨌든 자, 1970년대 1, 2차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정부 실패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대한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무슨 론이 등장? 아니, 이때 당시에 감축관리론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 있어서 경제학적인 접근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공공선택론이 등장을 했고,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1980년에는 신공공관리론의
기법이 이제 행정학에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정치행정 1원론, 2원론. 신공공관리론. 그렇지. 2원론. 근데 정치와 탈정치화라고 표현을 했었죠. 탈정치화. 그래서 거기 밑에 121페이지에 2번에 신공공관리론의 등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행정에 있어서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정치행정 2원론이 재등장하였다.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럼 신공공관리론은 뭐예요? 민간 부분의 역할을 더 늘려야 된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정부를 운영할 때 시장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두 개의 원리, 시장주의 원리와 신관리주의 원리, 두 개의 원리를 강조하는 접근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이제. 1990년대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19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행정개혁을 하게 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정부 공공 공익 차원에서의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민간 부분의 참여가 이제 좀 본격화되면서 좀 더 이제 민간과 시장과 시민과 정부 간의 협동적 행정, 협치라는 개념이 더 강조되기 시작했죠. 신뢰와 협력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념이었고, 자, 그래서 90년대 이후에는 뉴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뉴 거버넌스에 입각해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와 시민과 시장이 협력적인 통치 체제, 요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가장 최근의 이제 행정 개념이에요. 1990년대 이후에 있었던 뉴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자, 그래서 우리 쭉 정리를 했는데, 자, 요게 이제 미국 행정학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옆에 123페이지의 과학적 관리론부터 다음 시간에 또 하나하나씩 나눠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대략적인 내용만 오늘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만 그냥 흐름만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도 돼요. 학자 이름이랑 개념이랑 해가지고.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